네, 안녕하십니까. 2013년 구급 기상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보시면 16번부터 20번까지 한국사 문제가 있는데, 어, 뭐 이것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다 16번, 위정 척사 운동을 시기로 나타낸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하면 개 개항 반대, 뭐 개화 반대, 개항과 개황이 아니고 개항, 개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통상 반대 60년대, 이게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보시면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남 만인소죠. 이제 1881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80년대에 조선 책략이 들어오면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도 외교를 맺어야 된다라는 황준센인가요? 그분이 지은 거를 이제 김홍집이 가져오면서 저 최익현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던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러시아,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개화 반대구나라는 것을 이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은 국모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의미사변인 이제 의미의병 사건임을 알 수 있고 얘는 의미의병은 1885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5년이고 참 95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강화를 맺고 나면이라 돼 있는데 외인이랄지라도 양적이다 해서 외양일치론이기 때문에 1870년대 임을 알 수 있고 리을은 전하께서는 사학의 물을 잡아배게 하시고를 통해 1860년 이제 통상 반대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첫 번째는 이제 리을이고 두 번째는 디귿인가요? 디귿 세 번째 기억에 이제 네 번째가 니은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귿 기억 니은 기억에서 답은 1번입니다. 17번 기역과 디귿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기역을 보시면 태양력을 사용했고 연호를 건영이라 했다를 통해 이제 얘는 대한제국 선포 대한제국 1897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 기무처를 설치하고 계약을 상해 결정했다를 통해 이제 얘는 제1차 가보개혁이죠. 군국기무처랑 통리기무함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군국기무처는 이제 제1차 가보개혁이고 통리기무함은 1880년 개화 정책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했던 개화 정책이 80년대다라는 것을 통해 군국기무처랑 통리기무함을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디귿은 홍범 14조를 조종의 영전에 고하오니 굽어 살펴주소서를 통해 이제 홍범 14조는 제2차 가보개혁이죠. 1차 가보개혁에는 농민의 그 신문제 폐지나 과거제 폐지와 같은 내부적인 세부 구조를 좀 이제 파했다면 홍범 14조와 같은 제2차 가보개혁들은 이제 근대화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근대화 체제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뭐 아문을 부로 바꾸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정책들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은 1894년 1월에 일어났고 얘는 제 기억으로는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894년 12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답이 1번, 1번이 아니고, 이제 니은 1번, 그 다음에 디귿이 2번, 3번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을 통해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번. 자, 기역과 니은 발음을 한 각각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외적이 항복해서, 야, 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땅이 꺼진 일이었다를 통해 이제, 얘는 기밀이 아니고, 어, 김구죠. 김구가 이제 그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는 대한광복군을 통해 이제 일본의 그 서울 침공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침공 작전을 하려다가 얘가 외적이 항복을 해버려서 이제 허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얘는 이제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를 통해 얘는 정읍 발언이죠. 그래서 삼파선 이북에 손이 철퇴하도록 세군을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될 것이다를 통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말한 정읍 발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기억을 1번을 보시면 반민특위 설정했다. 김구는 반민특위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니은 국제연맹에서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는 얘는 이승만이죠. 디귿이 아니라 3번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성립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한 사람은 이승만이 지지했다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라강화 회의에 파견되었다를 통해 얘는 김규식입니다. 김규식. 그다음 19번 다음의 자료와 관련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강도 일본이 우리나라 국호를 없이 우리나라 국호를 없앴고 혁명 수단으로 강도 일본은 살상을 통해 얘는 의열단 이름을 알 수 있죠. 의열단 1919년.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고, 1919년에 의열단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침략 기간의 파괴와 침략 운영을 응징 목적 삼았다라는 게 맞습니다. 의열단 여기는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의열단 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김원봉이 있고, 뭐 김익상이 있고, 세 번째가 뭐 김상옥 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두 명인가 더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들이 뭐 종로 경찰서나 동양척식 주식회사 뭐 이런 것 같은 파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좀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2번은 자료의 선언문을 강령으로 삼고 민중의 직접 혁명을 정식 노선으로 천명하여 활동하였다를 통해 얘도 맞습니다. 자료의 선언문, 이게 신채호가 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신채호가 쓴 건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3번은 중국 베이징에서 신채호, 신숙, 박용만 등의 임시정부 외교 중심 노선에 반대하는 인사들 중심이 만들어졌다는 의열단은 아니죠. 의열단은 아니고, 이걸 찾아보니까 뭐 북경 군사 뭐 통론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요 지문이라기보다는 현지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요즘처럼 쉬운 한국사에서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26년 이후 이제 테러주 활동을 한 단체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황포군과 함께 입구했다를 통해 얘는 의열단 활동이 맞습니다. 의열단이 이제 김원봉과 같은 인사들이 이제 황포군과 함께 입교해서 이제 군사 정책을 배우거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에 기읍과 리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기읍이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4.19 혁명, 60년 4.19 혁명인데, 광복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이죠. 뭐 6.25도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헌법 개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승만이 가장 못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반민특위죠. 반민특위를 이제 구성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반민법 또 친일운동을 했던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처벌을 하지 못했던 게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그 단점이라 하긴 그렇고, 하여튼 오점이죠. 예, 오점 중에 하나죠. 오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이승만 정부 때 친일파만 좀 제대로 제거됐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경향이 경향이 아니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한일 국교 정상화. 얘는 이제 박정희죠. 다음 베트남 파병도 박정희인데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는데 또 가서 우리가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돈을 받는, 경제 정책 위해서 돈을 받고 이걸로 이제 그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박정희 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식민지 살이했던 분들은 박정희라는 이 사람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유신이 있고 서울 올림픽이 있는데, 얘는 이제 전두환 시대랑 박정희 시대를 아울러 좀 이제 넘나드는 그런 시대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강화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의 탄압선으로 긴급조치권이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맞죠? 긴급조치권은 이승만 정부는 아니고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그 11.6 사태 이후로 김재규가 그 총을 쐈지 않습니까? 박정희한테. 그때 이후로 이 긴급조치권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조치권이 있었다. 이 정치 상황이 긴급조치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했다는데, 남북 정상회담은 총 3차례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2000년대에 있었죠. 근데 98년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 요거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없고 이렇게만 있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1, 2, 3번이 다 맞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4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그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애매해서 아마 요것도 넣어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학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학기론 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성층권 계면 고도는 약 48km인데, 대기 기압이 16km 상승 시마다 10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할 때 성층권 계면보다 아래에 있는 대기의 질량은 전체 대기 질량이 몇 %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규모고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규모고도 H는 G분의 RT고, 요걸 이제 응용한 식이 이제 밀도도 있고 기압도 규모고도 H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P는 P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분의 Z입니다. H분의 Z인데 그 익스포넨셜이 이제 2분의 1배만큼 감소할 때, 그때 이제 규모고도를 이제 H라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10분의 1만큼 감소한다고 했을 때 이제 P는 P0의 10분의 마이너스 16분의 Z죠. 이 H가 여기서는 이제 16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고도가 16kg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규모고도 문제는 개념을 모르면 절대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모고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풀어보면, 이제 성층권 계면보다 아래에 있는 대기 질량은 전체 질량 몇 %인가 돼 있는데, 우리가 그 48kg에 해당하는 P를 구하면은 여기다 48 넣으면 되죠. 그러면 P는 P0, 지상에 있는 그 P0를 기준으로 10분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이제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P0가 P입니다. 그러면 이게 P0니까 퍼센트로 보면 10분의 P0의 퍼센트죠. 그러면은 0.1%만큼 이제 위에 있고 아래는 99.9%만큼 그 대기 질량이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 3번임을 알 수 있고, 이거는 혹은 이제 뭐 P0에서 이제 1000분의 P0를 빼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라는 걸. 그래서 이 문제는
규모고도를 모르면 절대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모고도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문제 2번은 4번이 좀 중요한 개념인데, 워커 순환이라는 거는 그 엘니뇨와 라니뇨가 있을 때 상승 기류가 강화되냐 혹은 상승 기류가 약화되냐,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통해 이제 상승 기류라기보다는 무역풍이 강화되냐 무역풍이 약화되냐, 요거를 통해 워커 순환 약화하는지 강화하는지 알 수 있는데,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워커 순환도 약화되고, 반면에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이 강화되기 때문에 워커 순환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 계속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또 2021년이었나 2년이었나 그때도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워커 순환이 잘 뭔지 몰라가지고 못 풀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커 순환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워커 순환과 이제 더 관련해서 그거 이름 뭐죠? 혼합층이랑 수온약층. 수온약층 문제도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개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고, 여기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 강의는 개념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2번에 보시면은 태양활동 변화가 내적 요인이다 라고 돼 있는데, 내적 요인은 아니고 얘는 외적 요인입니다. 태양활동은 지구 범위 내에서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코리올리 힘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냐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규모가 작은 놈이면 이제 자연력 영향보다는 자기의 힘이 이제 더 많이 큰, 그래서 허리케인 같은 경우도 자연의 영향보다는 이제 관성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제트기류래. 그 해류풍 또한 이제 규모가 작은 비열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제 해류풍 자체는 일기도에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이뤄놓은 그 열적 차이에 의한 기압 차이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트기류랑偏성풍이랑 무역풍은 이제 일기도에도 나타나고 또 기상 레이더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의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단위 부피 공기덩어리 질량에 대한 그 공기덩어리에 포함된 수증기 질량 비례를 나타내는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단위 부피입니다. 단위 부피 미터 3승인데, 자, 그리고 혼합비는 믹싱 레이시오라고 해서 MD분의 MV입니다. 이게 건조제 공기의 질량과 수증기 질량, 비습은 이제 스페시픽 휴미디티라고 해서 스페시픽이기 때문에 이제 단위 질량에 해당하는 이제 수증기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 공기 덩어리의 이제 덩어리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 부피라서,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2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한데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 두 개. 그래서 잘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은 요거는 이제 지금은 절판됐는데 대기과학 개론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질량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중치라 그러죠. 여기 몇 퍼센트, 여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곱해주는 거 있는데, 거기에 질소랑 산소랑 아르곤이 있어요. 그래서 질소랑 산소 아르곤만 외우면 나머지 다 틀렸구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7번 보시면은 이제 남중한 태양 고도각을 구하는 건데, 이 남중한 태양 고도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제 90도 빼기 이제 내가 있는 위도에다가 델타인 남중했을 때 고도각을 이제 더하면 됩니다. 델타가 이제 남중했을 때가 아니고 하지나 동지에 있는 그 태양
뭐 플러스 23.5도 마이너스 23.5도 그 사이의 값을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그걸 뭐라 하는지 값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북위 30도 지점이기 때문에 60도에서 이제 23.5도 더하고 23.5도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7번의 답은 1번이죠.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문제도 하지와 여기가 하지죠. 여기가 하지고 동지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하지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단 23.5도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60도에 23.5도를 더한 값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답이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문제는 1번과 3번을 알 수 있냐 뭐 모르냐 혹은 요 문제 요 공식을 아냐 모르냐는 차이인데 사실 이거 몰라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남정 고도각이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은 그래서 일단은 답이 1번이다 혹은 요 공식을 외워두면 좋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가운도 문제인데 공기 가운도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좀 풀어보면 우리가 TV는 이제 T 더하기 뭐 6분의 W라는 가운도 공식도 있고 혹은 T 곱하기 1 플러스 0.61Q라는 것도 있으면 Q는 이제 혼합비인데 뭐 혼합비나 비습이나 뭐 여기 Q에 넣는 거는 거의 비슷해서 굳이 그렇게 구분은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이제 W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고 이제 T는 토시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대신에 여기에 사용하는 거는 이때 T는 켈빈이고 또 Q는 그램 퍼 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어진 것은 그램 퍼 킬로그램을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여기에 넣을 때는 이제 그램 퍼 그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온을 이제 300K라고 줬기 때문에 이 300K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300에 1 플러스 0.61 곱하기 이제 1000분의 1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1인데 0.01입니다. 그러면은 300에다가 0.61 곱하기 이제 3을 곱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3, 18, 1.83이죠. 그럼 301.83이라서 결국에는 2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계산 문제도 깔끔하고 이제 공식을 아냐 모르냐 요 차이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9번 6가지 파장대 복사 성분에서 이 복사 성분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부터 이제 나열한 것은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이제 파장이 작다는 거예요. 파장이 작기 때문에 파장이 작은 것부터 좀 나열해봐야 되는데 그냥 거꾸로 파장이 제일 큰 것부터 보면은 감마선이 제일 크죠. 감마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근적이선과 원적이선이 있는데 적이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제 원적이선이 그 다음 파장이 파장이 짧은 게 참 파장이 길죠. 그래서 파장이 긴 거 보면 감마선, 그 다음에 원적외선, 그 다음에 근적외선입니다. 근적외선. 그리고 자외선 이제 ABC가 있는데 얘는 이제 A는 이제 가시광선에 가까우면 가까운수록 이제 A로 나타내고 B로 나타내고 C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가까운 놈이 A고 B고 C거든요. 그럼 이렇게 갈수록 파장이 짧고 이렇게 갈수록 파장이 길죠. 그럼 파장이 긴 놈은 니은이고 디귿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가장 길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놈은 기역 네, 잠깐만요. 뭐 잘못했네. 제가 완전히 잘못 풀었네요. 왜 저기서부터 풀었는지 이게 죄송합니다. 자, 다시 풀어볼게요. 파장이 긴 놈부터 이제 파장이 긴데 이제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큰 놈부터 적어볼게요. 그게 더 쉬우니까. 이제 에너지가 큰 놈부터 적으면 감마선이 가장 크죠. 감마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자외선인데, 이 자외선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B, C로 갈수록 이제 어, 가시광선부터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읍 다음에 디귿이 에너지가 가장 크고, 니은이 그 다음에 크고, 이제 원적외선과 근적외선이 있는데, 근적외선이 그 다음 크겠죠. 그 다음 미음이고, 그 다음 마이크로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응, 미음, 리을, 니은, 리을,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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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그쵸. 답이 3번이죠.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랑 이제 니은 디귿, 자외선 A랑 C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자외선 A, C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광선의 기준으로 첫 번째를 가시광선에 가까운 놈을 첫 번째로 두기 때문에, 그때를 A라 두고 이제 A, B, C, 여기가 가시광선이고 여기가 적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이제 파장이 길어지죠. 파장이 길어지는, 적외선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죠. 잘못 설명했죠. 자, CBA죠. 이렇게 할수록 이제 파장이 길어지고, 가시광선에 가까운 놈이 C고 적외선에 가까운 놈이 A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하느라 약간 좀 계속 좀 이제 생각이랑 말이랑 좀 계속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다음 문제 10번. 다음 중 건조단위 감정을 세는 식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CP분의 G입니다. 답은 1번이고, 11번 넘어가고, 12번은 시그마 T의 사승이기 때문에 절대 온도가 3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3의 사승이라서 81배입니다. 13번은 일단 보시면 이제 답이 4번인데, 입자 중에 지름보다 작은 입자는 미산란을 일으킨다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산란은 그 지름과 입자가 크기가 비슷할 때 미산란이 일어나고, 지름보다 파장이 더 길 때, 그러니까 파장이 더 길고 지름이 더 작을 때, 그때는 레일리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은 이제 얘는 광학스모그죠. 광학스모그. 그 다음에 14번 중요합니다. 14번 보시면 다음 중 건조 단열 과정과 수분 단열 과정에서 모두에서 보존되는 것은 이가 되어 있는데, 혼합비 상당원이 절대수도 가운데가 있는데, 혼합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믹싱 레이시오라서 MD분 MV인데, 얘는 수분 단열 과정에서 MV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상당운위는 건조 단열 과정과 수분 단열 과정을 모두 고려한 값이기 때문에 얘는 보존되고, 절대습도는 단위 부피당 제 질량인데, 건조 단열 과정과 수분 단열 과정에서 공기덩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얘는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도는 TV는 T 어쩌고 1 플러스 어쩌고인데, 건조 단열 과정이나 수분 단열 과정에서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도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15번은 중요한 거는 이제 대기 수능도인데, 수능대에서 높은 거부터 차례되어 하는 것은 이가 돼 있는데, 이제 응결핵이 가장 많습니다. 응결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빙정핵이 가장 적어요. 왜냐하면 0도 이하인 고도도 그렇고, 그리고 고도에서 수능도 대기가 가지고 있는 수능도도 그렇고, 이제 0도 이하인 지역이 지구 대기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빙정이 가장 적은데, 그 다음에 빙정이 가장 작고, 그래서 답은 그냥 3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15번에.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쉬운 편이고, 응결핵 다음에 이제 응결핵이 커지면 구름 응결핵이 되고, 이 구름 응결핵에 더 커지면 구름 입자가 됩니다. 이 구름 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구름 입자가 뭐 강수를 일으키고 더 많이 발전해서 뭐 우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빙정핵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길 바라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은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기점으로 이제 조금씩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구름 물리 이런 데서. 자, 보시면 자 17번은 포화순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1번은 이제 공기가 포화에 이르렀을 때 그 공기가 하는 수증기의 분할 포화순기압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화순기압의 정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양동이에 채워진 물편에서의 포화순기압은 직경이 10마이크로의 순수한 물방울 표면에서보다 의 포화순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평한 해수면과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제 강수 입자의 이제 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화순기압은 서로 다른데 왜 그러냐면 이 동글한 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압력을 가해줘야 돼요. 이때 이 압력을 이때 압력을 이제 공률 효과라 그러는데 이제 공률 효과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 공기 또 이제 이 물방울이 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포화순기압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화순기압이 평평한 모양보다 동그란 모양이 있을 때 이제 더 크고 그 이유는 공률효과 때문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공률효과에서 커진다라는 의미라서 맞는 의미입니다. 용의 입자는 직경이 같은 순수한 물방울보다 낮은 포화순기압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래야 되나? 자, 이런 놈이 있고 이런 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몰입자인데 요 몰입자가 있는 것이랑 중간중간 사이에 어떤 용액 입자가 녹아서 들어간 거랑 포화순기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용액 입자는 얘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친수성이 있는 그런 입자일수록 포화순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형성하는 포화순기압이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대신에 순수한 물방울만 순수한 강수 즉 이제 H2O만 있게 되면 얘를 이제 붙잡기 위해서는 용의 입자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자보다 후자가 포화순기압이 높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용질 효과를 의미하게 됩니다. 용질 효과를 의미하게 돼서 여기는 3번도 맞고 4번이 틀린 이유는 요 문제가 좀 3번과 4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 4번은 절대 온도 증가에 따른 포화순기압은 서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18번 넘어가고 19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조금 중요한데 20번은 막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구온난화에 따라 적도 지역의 기온이 중고위도에 비해 더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이제 전 지구의 대규모 바람은 어떤 변화를 보이겠는가라는 문제인데 이제 적도 부근에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지구를 그려봤을 때 상승 기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남북 온도 경도가 더 많이 차이 나게 되죠. 맞죠? 그러면 바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약해진다는 건 다 틀린 소리고 이거 바람이 약해진다는 건 다 틀린 소리고 답은 2번인데 이게 바람이 약해진다 강해진다 즉 온도풍 균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파셜 LMP의 파셜 UG는 F분의 R의 파셜 Y의 파셜 T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남북 온도 경도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하거나 얘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서풍이 강해진다 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편서풍이 약해진다라는 것도 땡이고 이제 편동풍도 약해지지 않고 남북 온도 경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UG가 더 증가하는 편동풍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무런 변화 없다는 것도 땡입니다.
다음 1번 일기예보 분석비 1번인데, 자 1번 보시면 현재 얘기를 나타내는 기호를 잘못 연결하는 것은 연무도 맞고 왕기도 맞고 방무도 맞는데, 얘는 진눈깨비가 아니라 이게 약한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4번 3번이고, 요 1번 문제 같은 그 기호를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호 관련된 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도 넘어가겠습니다. 4번. 야, 4번은 이게 3년 연속인가요? 4년 연속인가요? 그 태풍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태풍은 연직 바람 시어가 약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작은 경우에 발생과 성장이 방해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것도 외워두면 좋은데, 850과 기상청에서 이제 제공하는 일기도를 보시면 이제 1000이랑 850, 700, 500, 300, 200, 100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둘 셋을 외워주면 돼요. 둘둘 셋, 둘둘 셋을 외워주면 좋은데, 이게 30 GPM, 60 GPM, 120 GPM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기 때문에 850 헥토파스칼 1.5 30 GPM이 맞고, 700부터는 60 GPM이고, 500 헥토파스칼은 5km고, 300 헥토파스칼은 이제 120 GPM 간격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요즘 기준은 안 맞아요. 요즘 기준은 이렇게 엄청 쉽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한번 풀어보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되구나 하고 티치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너무 쉽게 안 줘요. 대놓고 이렇게 고도를 주거나 계산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을 주지 않아요. 추론하게끔 계속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우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연직바람 시어가 이제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2번을 보면 약한 그룹 내에서 상승과 하강이 반복하면 성장된다는데, 연직바람 시어가 약한데 어떻게 상승과 하강이 반복합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저군이 이제 연지구를 크게 발달해서 발생하는 게 우박이 맞고, 이제 우박은 거리 낙하가 짧거나 혹은 이제 증발되는 양이 적어야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지표면으로 떨어지면서 우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죠. 낙하거리가 짧으면 이제 충분히 하강하고 충분히 상승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박이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있으면 연직적으로 대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하층 수렴, 이제 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이제 되게 많습니다. 특히 또 지열 가열, 그러니까 상층과 하층 간의 온도 차이가 극심할수록, 특히 여름철이나 봄철, 특히 또 봄, 여름, 가을, 그냥 봄, 여름, 가을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에 우박이 다 발생할 수 있고, 그때 가을이 가장 좀 심하긴 한데, 아니면 여름 이제 이 거의 끝날 때쯤에, 왜냐하면 상층에는 한기가 들어오는데 하층은 여름이라서 이제 열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하층 간의 그 연지 온도 경도가 크면 클수록 우박이 잘 발달하게 됩니다. 8번 문제는 4번이 좀 잘못된 문제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은 쉽습니다. 답은 2번인데, 노점 온도는 이슬점 온도죠. 대륙성 기단에는 이제 온도가 크기 때문에 이슬점 온도가 높고, 해양성 기단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슬점 온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4번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은 보면 이제 상층 제트기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제트기류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등풍 속선이 더 조밀하죠. 왜냐하면 남북 온도 경도가 크기 때문에. 1번은 맞고, 2번은 여름철에 제트기류가 나타나는 고도는 높아지고 강도는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온토풍 관계 있지 않습니까?
파샬 LMP의 파샬 UG는 부분의 아래 파샬 Y 파샬 T인데, 여름철에는 제트기로 나타나는 고도가 높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남북 운동 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래서 얘가 커지거나 얘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아지거나 그렇죠? 높아지거나 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답 2번도 맞고, 3번은 제트기류의 이제 정의입니다. 4번 제트기류는 겨울철에 남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트기류가 겨울철에 남하하게 되면 한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11번 예보 용어인데, 예보 용어 중요합니다. 자, 구름 많음이 있고, 시발이 있을 때,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0에서 2, 3에서 4, 이제 3에서 5, 6에서 8, 9에서 10으로 나누는데, 얘는 맑음, 얘는 이제 구름 조금, 그 다음 흐림이 아니고 구름 많음, 얘가 흐림입니다. 흐림이라서 5에서 이제 8알을 덮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6에서 8알입니다. 구름 많음은. 그래서 틀렸고, 물결이 매우 높다는 최고 파도가 3m 이상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3m가 아니고 5m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파고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시부터 9시가 맞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0시부터 15시까지가 아니고 18시까지입니다. 18시까지라서 답은 이제 3번이고, 예보 용어는 이제 많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12번 불안정 지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SSI는 값이 작을수록 불안정 지수가 높고, 그 다음에 SSI가 이제 그 뭐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LI가 탄생했는데, 이 LI는 SSI 부근에서 그 건조력이 있거나 뭔가 다른 수변하지 않을 때, 건조하거나 뭔가 다른 공기가 들어오거나 할 때 이제 보완해서 LI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이 LI도 음의 값을 띠기 때문에 양수가 아닌 음수 값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다 양수 값이고,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불안정 지수 값이 높고, 그 불안정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뇌우가 발생하거나 혹은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 지수에서는 SSI랑 LI 빼고는 전부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그 악성 날씨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13번 블로킹 현상인데, 자, 블로킹 현상은 이제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동서방향의 흐름보다 남북 방향으로 사행하는 경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상기압계 이동을 느리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맞고, 2번 맞고, 4번 맞고, 3번이 틀렸죠. 여름철이 아니고 겨울철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도 넘어가겠습니다. 18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고, 자, 18번 보시면 강수량과 강수 강도가 있는데,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 문제 중요하고, 이제는 이 공식을 아냐도 물어보지만, 어떤 강수량과 수증기량 이런 걸 주어지고, 혹은 강수량이 안 주어지거나 강수 강도랑 이제 지속 시간을 주어지고 강수량을 구하는 문제, 혹은 이 기억 니은 디귿을 주어지고 강수 강도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이제 강수가 얼마만큼 내리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수 강도가 중요하게 되겠죠. 강도 시간당 몇 미리,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h이기 때문에 강수 강도가 곱하면 이제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강수 강도는, 여기 강수 강도 있는데, 강수 강도는 이제 연직 상승률,
다음에 이제 강수 효율이죠. 네. 강수 효율, 영지 상승률, 그 다음에 수증기량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수 효율과 연지 상승률이라서 18번은 답은 1번입니다. 19번은 중위도 저기압 규모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대류 불안정은 대류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이기 때문에 중위도 저기압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중위도 저기압 규모나 발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류 불안정은 상관없고, 수납 불안정은 이제 수납대기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인데, 수납대기에서 수평적인 그 떨어진 파동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대기의 불안정을 나타내는데, 얘도 중위도 저기압과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경합 불안정은 연직으로 떨어져 있는 파동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불안정이 생기는 건데, 얘에 의해서 중위도 저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성 불안정은 중요한데, 이 관성 불안정은 공식을 외워두면 좋습니다. F에 F 마이너스 8y에 8UG, 이제 이거 이렇게 나타내고, 얘가 이제 0보다 작을 때 관성 불안정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식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을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인데, 20번 중요합니다. 20번에 소용돌이도 문제랑 소용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맞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1번은 상대 소용돌이 단위는 이제 퍼세크다, 맞죠? 그 다음에 단일 과정에서 절대 소용돌이는 보존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절대 소용돌이가 보존되기 전 첫 번째로 이제 그 수납대기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비발산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소용돌이도 보존은 제타 더하기 F가 컨스탄트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켈빈의 순환 정리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O 인테그랄에 로분의 1 dp가 있을 때 수납대기라면 얘가 0인데 C는 C 더하기 C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를 델타 A로 묶어내면 이제 제타 더하기 F가 이제 컨스탄트가 되는데, 결국에는 얘는 델타 A는 H분의 제타 더하기 F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얘가 절대 소용돌이도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H가 변하지 않는, 즉 비발산 고도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켈빈의 순환 정리에서 우변이 0이 돼야 하는 수납대기에서 이제 절대 소용돌이도가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일 과정이다라는 걸 통해서 절대 소용돌이도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게, 절대 소용돌이도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제 회전량이 변하면 안 돼요. 회전량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발산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일 과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전이 변하지 않냐? 그건 아니죠. 단일 과정이라고 해도 수축이나 수축, 공기덩이의 수축 혹은 팽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회전량이 달라질 수 있겠네. 그럼 단일 과정으로만은 생각하면 절대 소용돌이도는 보존되지 않겠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하층 수렴이 있을 때는 제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 소용돌이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층의 수렴이 있으면 저기압상 회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00헥토파스칼 양의 소용돌이도 이류가 있으면 지상에서 고기압상 회전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이것도 틀렸죠. 2번, 4번 둘 다 틀렸죠. 이게 500헥토파스칼 양의 소용돌이도 이유가 있으면 지상에서 저기압상 회전이 증가합니다. 양의 소용돌이도는 저기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기압상 회전이 양의 소용돌이 이유다 라는 거는 동치입니다. 동치.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문제부터는 좀 문제가 깔끔해진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 시험 양식도 그렇고 좀 제대로 준비해서 내는 느낌이 강합니다. 2013년도 문제부터는 그래도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